두 시선. 이러한 우주관을 마음에 두고 프라이는 낭만주의 시기에 나타난 혁명적 전이에 대해 서술할 수 있었다. 낭만주의는 네 개의 단계의 우주에서 오래된 것이 뒤집히는 것으로 극적으로 출현했다. 프라이에게 시적인 사상의 혁명은 처음으로 블레이크 해시에서 완전히 현실화된다. 이것은 우리에게 열려있고 더욱 느슨하게 서로 조화되어 있는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우주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현대 작가와 보통의 예술가인 블레이크에 있어 이러한 통찰력은 건의와 구조에서 제외되고 억압당했던 아래에서부터 나오는 것으로 상상적 힘과 인간 창조의 주체성이 땅과 바닷속 아틀란티스 성과 같은 곳에서 때때로 상징화되기도 한다. 창조자로서의 하나님의 권위는 이제 인간 자신에게 옮겨진다. 신적인 것이 인간의 몸을 입는 것으로 거대한 특징인 예언적 역사 이야기에서 완전한 각성과 실현을 완성한다. 이러한 형상은 다양한 관점으로 네 개의 형태를 띠며 가장 낮은 다리의 부분은 인간 창조자를 의미한다. 새로운 우주는 괄목할 만한 억압에 반대하는 순환적 억압과 반전의 두 중간적 순서를 가진다. 신화적 기원에서 파생한 말의 구조의 원리의 발견은 비코에서 나온 것이다. 비코의 원리는 우리에게 진실된 것은 우리가 만든 것이다. 문장은 그것이 표현하고자 하는 것보다 더 단순하다. 우리에게 진실된 것은 우리가 참가한 것이다. 우리가 그것이 구성하는지 그것이 응답하는지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 현실로서 객관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생각하는 데 익숙해져 있다. 그러나 아침에 침실에서 일어났을 때 실질적으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우리가 보는 모든 것은 꿈과는 반대로 인간 창조이며 인간이 만들어 놓은 무엇이나 인간은 다시 만들 수 있다. 만약 역사가 악몽이라면 그것은 인간이 그렇게 만들어 놓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자연적인 결론도 또한 진실이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창조적 힘을 수단으로 하며 악몽으로부터 깨어날 수 있는 힘이 있다. 그러므로 프라이를 블레이크로 이끌었던 것 중에 하나는 교육적인 힘으로 시와 예술의 문화적 역할을 시인이 이해하는 것이다. 예술가들은 어떤 생애 방식을 논증한다. 그의 목표는 진가를 평가받거나 존경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상상적 습관과 그의 정신의 에너지를 전이하는 것이다. 비평의 주요 작업을 가르치는 것이다. 블레이크에게 가르치는 창조와 구별되지 않는다. 위대한 법전의 도입 부분에서 똑같은 요소가 나타난다. 플라톤의 매너에서 적어도 인식되어진 교사는 근본적으로 무지한 누군가에게 알고 있는 누군가가 가르치는 것이 아니다. 그는 오히려 학생의 마음에서 그 주제를 재창조하려는 누군가이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하는 전략은 무엇보다도 그가 잠재적으로 알고 있는 것을 학생이 인식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것은 그가 알고 있는 것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의 마음속의 억압에 힘을 해체하는 것을 포함한다. 블레이크의 조각에서 하나님은 회오리 바람을 통해 말하면서 그리고 길게 뻗은 손가락을 도움으로 진정한 가르침의 방식으로 압도당한 욥에게 창조된 세상을 가리킨다. 주제는 욥기의 클라이막스로 욥이 말할 때 나는 그의 들림을 통하여 당신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당신의 눈이 당신을 찾고 있습니다. 유사하게 교사의 기본적 기능은 그 또는 그녀가 볼 수 있는 정도까지 교육을 통한 돌파의 비전의 돌파가 될 수 있을 정도로 학생에게 계시를 볼 수 있게 이끌어주는 것이다. 만약 가르침의 목적이 그러므로 학생에게 지식의 영역의 구조를 볼 수 있게 하는 것이라면 그것이 핵 물리이든지 고대 철학이든지 그의 주제를 다른 이들에게 시각화하려는 노력은 놀라운 일이 아니며 프라이는 곧 수업 시간에 도형으로 칠판을 미치도록 메우는 것으로 유명하게 되었다. 유사하게 프라이는 이 이론을 바라보고 명상하는 원천적 의미와 유사하다고 이해한다. 그리고 그는 도형과 어떠한 틀 안에서 사고하는 것을 시를 배제하고 부여된 어떤 것이 아니라 시 자체에서 고유한 것으로 이해한다. 진정으로 블레이크의 이야기가 강렬하고 사진의 명상적인 순간으로 부서지는 시와 조각의 결합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프라이가 본 비평의 첫 단계로서 기본이 되는 사상의 시각화이다. 앞서 언급한 어떤 한 인간이 그의 환경을 창조된 것으로 보는 분리의 사상과 유사하게 바라보는 것의 비평적 역할은 작품이나 작품의 전체가 완전한 실제로 이해되며 동시적 개념의 형태로 보인다는 것이다. 이러한 형태는 독서의 마법이 풀리고 독자가 완벽하게 작품을 소유했을 때만이 획득되어질 수 있는 것이다. 한 걸음 물러서서 인간이 완전한 설계를 볼 수 있을 때 그것이 계시되거나 발견되어질 수 있다. 궁극적으로 계시의 순간은 시와 예술의 예언적인 특성의 개념으로 이해될 수 있고 거짓이 놓여 있는 곳에 베일을 제거하고 열려고 하는 원천적 의미의 계시가 나타난 성경 이야기의 마지막 심판과 유사한 점을 보인다.
시인이나 예술가에 의해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 그 또는 그녀가 우리에게 시나 작품을 통해 보여주려고 하는 것은 프라이에 따르면 동시에 존재하며 공간으로 펼쳐진 어떤 것으로 이미지의 은유적 형태이다. 우리에게 비전을 주려고 하는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있는 예술가, 비평가, 학자, 교사들에게 우리의 관습적 이분법은 잘못된 것이고 오해된 것이다. 학생들에게조차도 프라이는 교실을 단지 그들의 가치가 아니라 프라이가 아마도 그들의 가치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했던 그들의 소통 능력을 위해 그들의 이론을 시험하는 포럼으로 보았다. 그의 일생 동안 계속되었던 받아들일 수 있는 말을 찾으면서 그는 대학 밖의 더 넓은 관중에게 접근할 수 있는 사상을 개발하는 데 노력했다. 그리고 그 후 대중 강의의 형태는 그의 많은 책에서 나온 더 넓고 전문가가 아닌 시민들과 의사소통을 하기 위한 방편이었다. 당연히 옥시퍼드에서 그가 실망한 것 중에 한 가지는 그가 거기서 다소 나쁜 강의를 발견했다는 것이다. 그 강의들은 하찮은 작은 일에 끊임없이 마음을 쓰고 강의의 큰 틀에 대해서는 서툴게도 불균형했다. 교육자로서의 그의 망명에도 불구하고 교사로서의 프라이의 능력이 효과적인 교육자로서 필수적으로 간주되는 지식적 범용이 부족하고 오히려 그의 조숙함이 그의 상가들에게는 의심을 받았다는 것이 모순이 되는 점이다. 프라이는 일생 동안 교육 문제에 관한 활동적으로 관여해왔다. 그리고 그는 상당히 영어 교육 체계와 미국과 캐나다의 초중등 영어 교육 계획에 대해 많은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그의 학생들에게 흔적을 남긴 것은 교실에서의 그의 존재였다. 마가렛 앳우드가 첫 수업 시간 강의자로서 프라이를 만난 것은 특별한 환기적인 것으로 그의 기억에 남아있다. 나는 내가 어떤 것을 기대했는지 모르겠다. 천둥번개가 아니면 아마도 어마하게 큰 말하는 동상. 그러나 실제로 내가 본 것은 겸손하고 호동하고 주름진 얼굴의 디킨즈 연구가의 모습을 한 헝클어진 머리에 극도의 예리한 눈을 가진 모습이었다. 이 사람은 그 앞에 있는 한 손은 책상 위에 두고 한 발은 앞으로 내고 한 발은 뒤로 한 발은 앞으로 한 발은 뒤로 하는 것을 반복했다. 그 작은 춤의 동작을 반복하면서 그는 어떤 노트나 교과서 없이 순수하고 명쾌하고 응변적으로 재미있게 그리고 매력 있는 신문체로 1시간을 간격으로 강연을 계속했다. 그것은 유행수가 아니었다. 그는 매주 그렇게 했다. 비평의 해부학. 프라이는 플레이크와 격투하던 것을 마치고 예언서에 대한 단일화의 논평을 내놓았다. 그는 이미 문학 비평 이론에 대한 단일화된 논평에 대한 자신의 길을 알고 있었다. 그는 하나의 관심에서 다른 하나로의 전진은 불가피한 것이었다. 그리고 내 비평책을 읽은 사람들은 누구나가 이것이 블레이크에서 나왔음을 분명히 알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회상했다. 이것은 만약 우리가 문학 이론을 개발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문학의 구조로부터 유추된 것이라는 비평의 해부의 기조를 이루고 있는 원칙과 일치한다. 만약 단일 작품이나 한 작가로부터 나온 전집이 비평가에서부터 인식할 수 있는 이미지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면 문학을 전체로 아우를 수 있는 것도 동시에 가능하다. 어떤 것이든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전체의 틀이 필요하다. 말하자면 우리가 문학의 전체적 그림을 원한다면 단일한 상징적 체계가 놓여진 최종의 텍스트로서 지구적 틀이 필요하다. 이 지구적 틀이라는 것은 잠재적으로 단일화된 상상적 경험과 말의 순서로서의 문학의 전체적 구현이다. 그것은 비평의 해부의 거대한 틀이기도 하다. 1950년에 구겐하임 장학재단에 프라이가 제출한 프로젝트였던 스펜서의 연구로 비평의 해부는 시작되었다. 처음에 나는 스펜서에 대한 나의 두 번째 책 출판을 생각하였다. 그러나 현대 문학의 견인력이 너무 강하고 문학 이론이 너무 혼란스러워서 나는 더욱 총괄적이고 이론적 접근으로 끌려가게 되어 그것이 결국 비평의 해부가 되었다. 무서운 균형. 이후에 정확히 10년 뒤에 나타난 이 책은 문학이 이해되어야 할 상호 침투적인 문맥의 틀 안에서 고통을 감수하는 묘사를 보여주는 4개의 에세이로 구성되어 있다. 처음 2개의 에세이는 매우 넓은 관점으로 문학 이론에 대해 다루고 있다. 프라이의 인생을 두고 보았을 때 이 두 에세이는 그의 구두문화 발전에 일관된 이론을 교양시키려는 계속되는 노력 가운데 중요한 단계를 표현한다. 프라이의 비평의 해부에서 논쟁적 도입의 부수적 목표는 사실적 비평으로 문학 분석의 가장 보편적 방법이었던 뉴크리티시즘에 대응하는 것이었다.
문학 역사는 작가가 살았던 시기의 배경을 주축으로 문학을 설명하는 사회 역사학자에 의해 쓰였다. 프라이의 관점에서 비참한 상황은 그 시대의 역사적으로 한정된 갈망뿐만 아니라 역사를 걸쳐 독자들의 관심을 계속 말하게 하는 시적 의사소통의 권위적 특성을 전하는 데 실패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문학 역사의 이해는 단지 사회 역사에만 바탕을 두어서는 안 된다. 프라이의 구두 문학의 자발적 권위에 대한 믿음은 그가 문학 역사는 문학 그 자체의 특성에 속해 있어야 한다는 논쟁을 하게 한다. 그의 마지막 주요 작품의 제목을 빌려온다면 만약 말들이 그들 자신의 힘이 있다면 구두 문학은 그 자신의 생명이 있다. 그러므로 역사도 균일한 역사적 사건의 연속과는 구별된다. 프라이가 그의 문화의 역사적 발견을 이해할 수 있게 영감을 제공한 특별한 두 사상가가 있다. 나는 이미 스팽글러의 그의 이론인 문화의 순환적 성장과 쇠퇴에 대해 언급했다. 그러나 스팽글러에게 부재했던 것은 인간에 의해 창조되었고 자연에 순리하는 구변들은 대동한 문화적 비전이다. 우리가 보다시피 프라이의 판단으로 사회적 믿음과 신화의 형태를 인간의 투시라고 본 선구적 사상가는 비코였다. 비코는 인간 문화를 5가지 발전과 퇴보의 단계를 통해 보았다. 짐승, 신화의 시대, 영웅의 시대, 인간의 시대, 그리고 마지막으로 야만인 어둠으로 하강과 추락. 이러한 역사적 퇴보는 프라이의 5가지 단계의 연속적인 양식의 계류에서 나타난다. 이 단계는 영웅의 힘의 퇴보와 자유의 행동의 쇠퇴해가는 것에 의해 정의된다. 신화의 시대에서 우리는 신들의 이야기를 말한다. 그들의 힘과 행동의 자유는 다른 사람이나 환경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 선사시와 비극에서 영웅은 다른 인간보다는 우월하지만 그의 환경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현실주의와 모방의 시대에서 영웅은 주인공이 되고 우리 중에 한 명이 된다. 다른 사람이나 그의 환경보다 우월하지 않다. 결국 모순의 시대에서 주인공의 힘과 자유와 행동은 우리 자신과 그의 환경보다 열등하게 된다. 두 번째 에세이에서 프라이는 문학작품의 상징적 형태에 유사한 도식을 적용한다. 이러한 것은 반대적 순서로 문자적, 설명적, 형식적, 원형적, 묵시적 단계로 이동한다. 문학을 신화에서 더욱 현실적이고 모순적인 허구나 언어의 형태로 옮기는 것은 프라이가 소위 말하는 바꾸어 놓기로 이는 신화가 계속하여 그럴듯한 이야기의 현실적 규칙을 개조하는 것과 관련된다. 그러나 프라이는 이러한 움직임을 궁극적으로 신화성을 없애는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 비록 그것이 가장 현실적이라 할지라도 모든 허구적 형태의 최종적 문맥은 신화의 힘을 형상화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문학의 극도의 모순적 작품에서 가장 어두운 비전만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친다. 왜냐하면 그것이 더 나은 이상적 세계를 미리 예견하기 때문이다. 신화는 인간 사회 밖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사회적 인습, 법, 궁극적 가치는 상상적인 비전으로 지탱되며 그것은 인간의 존재적 관심에 신화적 표현을 제공한다. 비평의 해부에서 프라이는 또한 그의 연구를 통해 시적 원리를 조직하면서 그가 계속 숙고했던 2가지 주요한 구어적인 범주들을 확립한다. 그것은 운유와 신화이다. 프라이에게 있어 이것은 구어 문화의 2가지 뿌리가 된다. 첫 번째 에세이는 신화 또는 이야기, 인물과 배경을 다루고 있으며 이것은 두 번째 에세이에서 상징적 형태와 운유의 주체적 형태에 대한 토론으로 이어진다. 세 번째 에세이는 이미지의 은유적 구조에 대한 관심으로 시작되고 신화를 이야기 구조의 기본으로 토론하는 것으로 연결된다. 세 장의 서로는 우주적 도식에 따른 원형적 이미지를 실험하고 있다. 그것은 우리가 좋아하는 스무고개로 보통 불리는 놀이의 도식이며 전통적으로 분류를 하는 도식이다. 야채, 동물, 그리고 강물의 세계는 동산, 양우리, 도시와 같은 원형적 의미를 각각 제공한다. 이것들은 성경과 대부분의 기독교 상징주의의 구조적 은유이며 그것은 확대되어 서구 문학의 이미지의 구조로 간주된다. 프라이가 여기서 이미지에 대해 말하는 것은 비평의 해부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부분, 즉 4가지 신화 체계를 공들여 만드는 것이다. 이야기의 종류에 대한 예비를 하는 것이다. 즉 희극, 로맨스, 비극, 그리고 아이러니이다. 이야기의 원리를 단일화하기 위한 프라이드의 탐색에 중요한 영향력을 미친 자들은 이 세계의 초반의 고전주의 학자였던 길버트 머레이, 프란시스 콤포트와 제인 해리슨이었고 이들은 죽은 신들이 비극과 희극의 구조에서 다시 살아난다는 신화의 바탕을 둔 그리스의 제의를 분석했다. 비평의 해부 중 신화체계에서 나타난 프라이의 연속적인 전체적 구도는 머레이에게 개조된 것이다. 그의 희극 이론은 대부분 콤포트의 작품 아테네의 희극의 기원에서 영향을 받았다. 죽어가는 신들의 신화는 프라이와 그의 출처가 이해하고 있듯이 농어 공동체의 신화이다. 죽어가는 신들은 비옥의 신으로 겨울에는 사라지고 봄에 다시
나타나는 초목으로 간주된다. 유사하게 프라이가 그의 연구를 통해 돌아온 흰 여신에서 나타난 로버트 그레이브의 주제는 지구 또는 자연 여신에 대한 작품이다. 어머니 신부와 그녀의 남자 배우자의 파괴자, 각해의 마지막에 희생되고 애도하는 비옥의 신으로 나타난다. 만약 비평의 해부에서 중심이 있다면 그것은 의식에서 이끌어진 전체 이야기의 논리를 바탕으로 네 가지 신화체계를 묘사하는 것이다. 신화체계의 순화는 용을 죽이는 주제에 전 이야기를 포함하고 있다. 능력 없는 늙은왕이 다스리는 나라는 바다 괴물 때문에 황폐화될 것 같다. 개걸스럽게 탐식하는 그에게 한 사람 한 사람씩 젊은이들이 제공되었고 결국 왕의 딸에게 이런 운명이 다가온다. 이 시점에서 영웅이 도착하고 용을 죽이고 딸과 결혼하고 왕위를 계속 받는다. 프라이에게 이러한 이야기의 의식적 내용은 죽은 신들의 신화와 연관이 있다. 그리고 이러한 신화의 네 가지 양상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네 가지 신화 체계나 전 이야기에 대응하는 것으로 모든 가능한 이야기의 뿌리가 된다. 네 번째, 그리고 마지막 에세이에서 수사학과 장르의 정교하고 세부적인 분석을 요구하는 것은 어렵다. 프라이는 문학에서 네 개의 근본적 장르를 고립시키고 그것을 다른 구어적 리듬으로 돌린다. 원시적 서사시 또는 회상의 리듬, 산문 또는 계속성의 리듬, 드라마 또는 예절의 리듬, 그리고 서정시 또는 연합의 리듬. 좀 더 전문화된 분석에서 그는 전반의 신화체계에 대한 토론으로 돌아가고 이야기 바퀴에서 다른 관점으로 나타나는 원시적 서사시 산문 드라마와 서정시의 특별한 형태의 도표를 그린다. 비평의 해부의 마지막 에세이에서 그가 실험한 형태는 그 자신의 도식적이고 도형적인 산문의 형태에 분명히 부합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해부학은 풍자적인 장르이고 프라이가 정의하기를 다음과 같은 그 자신만의 해부학의 용어로 정의한다. 물론 그를 아는 모든 사람은 그의 자발적인 재치의 섬광을 기억하고 그의 작품의 독자들은 그의 산문에서 이러한 재치들이 갑자기 폭발하는 것에 익숙하다. 그의 편지에서 그의 대단한 유머 감각은 종종 거리낌이 없었다. 그가 가장 솔직하고 제약받지 않았던 시절에 그가 헬렌에게 썼던 편지는 종종 몹시 유쾌하다. 그의 빅토리아 대학에서 동료였던 엘리노 쿡은 그를 점심때 높은 식탁 위에서 보았던 것을 기억하고 있다. 상냥하고 삼촌 같은 모습에 디저트로는 꼭 아이스크림을 먹었다. 건조하고 부드럽고 정확한 그의 연설의 목소리에 바다의 평평한 운율과 같은 심을 주었고 이것은 그의 무표정한 유머나 활기 없는 모습과 너무나 잘 어울렸다. 미케얼 돌자니는 프라이의 유명한 수줍음은 재갈을 제거하는 것에 대한 경계의 신과 유리를 자를 만큼 날카로운 재치를 노출하는 것에도 부분적인 이유가 있다고 말한다. 그것은 예외적인 지식의 힘에 의해 고립시키기에 충분한 방어적 수단이다. 그리고 그가 쉽게 했던 대화는 유머의 위험 수위에 가까운 가장 예리한 언저리를 드러내기도 했다. 젊은이로서 프라이는 때때로 세련과 말을 훈육하는 것으로 가까스로 저지되는 열정적으로 잔인한 재치를 가진 블레이크만큼이나 불경한 유머 감각을 가지고 있었다. 영향과 반동. 비평의 일부는 50에서 60년대 비평과 문학 이론의 중심에 프라이의 이론적 관점을 올려놓았다. 이러한 작품은 특별히 뉴 크리티시즘과 이론 비평에 점령하고 있던 비평의 사조의 근본적 도전으로 간주되어졌다. 문학 연구의 자발적 틀에 대해 설득력 있게 주장하고 그런 복합적 주제의 단일화된 사상을 얻기 위한 가능성을 논증함으로써 프라이는 더욱 제한적으로 존재하는 방법의 궁극적 가치에 대해 질문을 던졌다. 진실로 그것은 먼저 프라이로 하여금 책을 쓰게 했던 그들 자신의 그런 방법이 유용성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다. 비평의 세계는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꽤 혼란스러워하는 많은 사람들에 의해 존재한다. 그리고 특별히 그들이 혼란스러워하는 것에 대해 꺼리낌이 없었다. 단지 그것 안에서는 아무런 혼용도 찾을 수 없는 분야에서 실증난 것이 문제였다. 놀랍지 않게 비평의 해부는 큰 공격을 받았다. 진실로 그것의 중요함을 훌륭하게 지적하는 것은 고립되고 부적절하게 이론화되고 부적절한 체계의 비평의 방법에 대해 입장을 굳히고 이를 계속 옹호하려는 비평가들에게는 모욕적이었다는 것이다. 그것의 출판에 따라 반대 의견이 높아짐에 따라 프라이는 역설적으로 해럴드 브룸에게 쓴 편지에서 영국 학회의 예전의 서류를 잊어버린 것을 후회한다고 말한다. 나는 오히려 내가 그 학회에 존재했었더라면 언론의 자유에 부당한 방해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인상을 받는다. 많은 독자들은 전례에 없던 체계적이고 방대한 작품의 야망에 어리둥절해 있었다. 위협을 느끼고 그들은 분류에 특별히 고양된 연속, 어떤
큰 암청색 큰 제비집과 닮아가는 건물과 같은 종류의 것을 퇴출시켰다. 프라이에 조직화된 조금은 특별하고 불모의 독창력에 대한 전형적인 경향을 비방적 발언을 했던 뉴크리티시즘의 지지자 웨임제트이었다. 로켓 엔진이 반대하는 연속으로 참가된 7월 4일 풍차처럼 여기서 불꽃 제조술에 관련되어 있는 듯한 희미한 인상을 준다. 그는 프라이의 체계의 구조가 자명한 이치와 환상 사이에 나누어진 것으로 보았다. 그것은 그 자신이 그의 작품에 대해 의심할 것을 예상했던 비평이었다. 1935년 헬렌에게 쓴 편지에서 그는 이렇게 언급했다. 나는 공중의 가장 아름다운 성의 청사진을 그릴 수 있다. 이것은 본질적으로 창조적인 예술의 작업이다. 이 성이 세워진다면 그것이 서 있지 않을 것이라고 거부하는 어리석은 것이다. 그 누가 그들의 건설에 대해 어떤 말을 할 것인가. 물론 막 시작하는 젊은 학자로서의 프라이가 이 체계를 조심스럽게 실현하는 것으로부터 이러한 정직한 의심을 나누는 20년 세월의 차이가 놓여 있다. 프라이가 비평의 해부를 출판한 지 10년이 훨씬 지나 해리 레빈에게 쓴 편지에서 더 잘 팔리게 보이는 책의 제목이 부적절한 문제를 야기했다고 동의했다. 해부학의 사상은 지식의 시체 같은 몸에서 무신경하게 전달된 무정한 비평의 불쾌한 형상을 일으켰다. 무서운 균형에 대한 베이커의 평가로 개요가 잡힌 보고와 같이 도우그라스 부시와 같은 다른 매우 호의적인 독자들을 냉정하게 계속해서 거부할 것이라는 것을 예견하는 특별한 의심이 표현되었다. 부시는 그가 책의 사상처럼 문화가 극도로 정교한 비평가들의 단독 놀이를 위한 재료를 제공하기 위해 존재하는 구어적 우주가 구성하는 어떤 형태의 연속이다라는 것에 의문을 제기했으며 그런 구어적 세계는 비인간적이고 딱딱하다고 결론지었다. 이 책의 원제는 구조적 시 구조의 연구를 위한 일관된 체계를 제공하기 위한 시도의 작업으로 비평의 해부의 문맥상의 정신을 반영한다. 그것은 프라이의 목표에 대해 감상적이고 구시한적인 잘못된 개념에 여전히 어쩔 수 없이 뿌리를 두고 있는 학자적 여론의 가정이 공유된 것으로 보이는 프린스턴 대학의 주장에 의해서만 바꾸어졌다. 프라이는 다음 해 그 자신의 작업에 대해 논쟁적인 태도를 발견할 수 있었다. 이런 조각이 난 세기의 말에 체계에 대해 감정적으로 아주 강하고 즉각적으로 억누르는 것이 있다. 교도소 지키, 비둘기 잡기, 학부생들에게 이심 좋은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체계 설립자의 압도적 욕망은 이러한 즉각적 연합이다. 제공응답의 혼란스러운 신화 속에서 체계 설립자들은 경험적으로 꽃에서 꽃으로 날아다니고 그들의 달콤함과 빛의 무게 아래 집을 동요시키는 벌과는 반대로 그들의 창자 밖으로 그들의 그물을 짜는 거미이다. 비평가가 어려움을 가장 많이 받아들인다는 바로 이러한 프라이의 작품의 관점은 정확하게 그의 작품을 근본적 진보의 가장 예언적 작품으로 만든 것이다. 그리고 또한 북미와 영국의 문학 연구에 거대한 영향을 준 대륙적 비평 연구였다. 진실로 구조주의적 비평가인 토도로프와 지네트는 프랑스의 지식 발전에 그의 사상에 분명한 관계를 인식하기 시작했으며 이탈리아에서는 매우 영웅으로 칭송되었다. 현대 해부학과 기하학과 문학 비평가의 연속적 관련성은 프라이의 문화와 문학의 더 넓은 분야로 확대된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것은 어떤 관점에서 그의 작품이 시대에 앞섰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프라이의 설명이 지닌 발견적 질을 강조하는 것도 중요하다. 유용한 도형이나 틀처럼 체계는 그것 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논증과 통찰력의 목적이 있다. 프라이가 한 번 이상 강조했던 희극의 로맨스 같은 표식들은 문맥상 단어로 이해되어야 한다. 이들은 단지 특별한 문학 작품의 이야기 구조에 대한 토론을 위한 기본을 제공하는 것이며 모든 이야기를 같은 의미나 또는 단일화하고 확고한 틀로 감소시키려는 것이 아니다. 후에 프라이는 문맥은 자기장과 같이 에너지의 중심이 존재하는 것이며 울타리만 쳐 있는 농부의 농장이 아니라고 정의한다. 가장 공통적 비평의 하나는 그의 책에는 원형의 문학 작품에 대해 독자 경험의 독자성을 부인한다는 것이다. 프라이는 가장 먼저 문학의 경험에 선행하고 비평과의 이탈의 행위가 앞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가 지적한 것은 종과 문에 관심이 있는 생물학자가 독자성을 결코 알 수 없는 것처럼 비평도 정확하게 독자성을 설명할 수 없다고 말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예를 들어 그의 방대한 체계의 복합적 구별로 네 가지 신화체계 각각에 대한 난해하고 섬세한 토론 과정의 논의를 통해 프라이는 각각의 작품이 독자성의 문맥상의 기능으로 자세히 분석되는 것을 대한 감각을 제공하는 것에 성공했다. 책과 그의 전반적 사상에 대한 가장 무겁고 부당한 공격은 그의 중요성과 특별한 영향을 시사하는 데 그쳤을 뿐이었다. 그 후 25년 동안 비평의 해부는 약 10만 권이 팔려나갔다. 책의 칠판으로 영미, 세계,
문학 비평계의 절대적 큰 지침이 되었다. 그의 작품은 널리 칭송받았고 심대한 영향력을 가지게 되었다. 이 책의 중요함의 척도는 1964년 영국 학회 세미나에서 비평의 해부가 토론의 주제로 선정되었다는 것에서 찾을 수 있다. 토론자는 이미 프라이의 애호가였던 플리 크리거 그리고 하트르만으로 구성되었으며 소수의 시각이라는 윈제트의 의의를 제기했다. 아주 섬세하게 그 자신을 숨기고 세미나의 의장으로 프라이를 초청하는 편지에서 루이스는 그를 오늘날 영어 영문학 비평 활동 중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분으로 그리고 현대 비평을 논할 때 당연한 논의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분으로 묘사했다. 그 후 20년 동안 프라이는 14권의 책을 출판했다. 그것의 많은 부분은 다양한 주제에 관한 모음집이고 이 시기의 작품의 많은 부분은 비평의 해부에서 소개되거나 개요가 잡힌 생각들이 발전된 것이다. 셰익스피어의 희극과 비극에 대한 두 개의 동반적 연구, 자연적 전망, 시간의 광대, 그리고 잇따른 문제, 희극의 연구, 구원의 신화는 비평의 해부의 제3의 핵심 시안을 확장한 것이다. 세속적 성경은 이야기의 통역사적인 탐험이고 같은 장에서 논의되었던 탐색, 로맨스의 형태에 의해 구조화되었다. 그리고 잘 단련된 비평가, 비평의 해부의 제4장에서 찾은 장르에 대한 어떤 관찰을 더욱 발전시킬 것이다. 이런 모든 책은 우호적이고 의사소통이 잘 되는 문제를 펼치고 있어 프라이를 유명하게 만들었다. 진실로 그의 작품은 그들에 대해 고양된 대화의 즐거운 리듬을 가지고 있었다. 동시에 기대하지는 않았지만 주의 깊게 준비된 논중에서의 양식이 독자들을 새롭고 상쾌한 관념으로 끌어올려 주었다. 마가렛 앳 우드는 프라이를 다음과 같이 관찰하고 있다. 비평가들을 위해 쓰지 않았다. 그는 대신 지적인 대부분의 독자들을 위해 썼다. 그의 어떤 책을 뽑든지 간에 당신이 듣는 것은 개인적인 목소리며 당신에게 직접적으로 말한다. 그의 책이 지닌 문체, 유연성, 그리고 형식적 우아함과 넓은 범위와 체계적 구조 때문에 그의 문학 비평은 쉽게 문학 그 자체 안에 놓일 수 있었다. 프라이는 종종 자유는 위대한 훈육으로만 나온다. 그러나 그것은 안락함이나 자연적 은총과 같은 것이라고 말이었다. 그것은 그의 산문에 널리 퍼져 있는 끊임없는 훈육과 실행에서 나온 움직임의 최종적 자유라는 감각이다. 그의 완벽하게 발달한 설명의 형식은 사상의 매체와 무관한 것이 아니라 비전과 계시가 잘 다듬어진 도구이다. 캐나다 문학 1950년 프라이가 비평의 해부를 연구하고 있을 때 후에 토론토의 대학 개간지의 편집자가 된 맥길 브레이가 고인이 된 브라운에 의해 만들어진 발행물인 캐나다에서의 편지에 실린 캐나다시에 대한 연간 조사의 책임을 프라이에게 맡겼다. 10년 동안 프라이는 이제 막 자신의 위치를 찾아가는 문학 전통을 가치 평가하는 예민한 위치에 놓이게 되었다. 그가 어린 시절부터 깊은 관심을 보여왔던 캐나다 문학은 그러므로 비평의 해부에서 이미 완전하게 발전된 비평 원칙에 대해 중요한 시험 장소가 되었다. 프라이는 세르브루크와 몽턴에서 자라났고 이 두 마을은 모두 인근의 반은 영국인, 반은 프랑스인으로 영어, 언어, 교육, 종교가 나뉘어지고 다소 인종차별 정책이 있는 도시였다. 결과적으로 그는 한 나라의 독자적 긴장과 문화 다양성에 대해 예민하였고 단일성은 획일성에 반대하는 것이라는 것을 인식하였다. 그러나 초기의 캐나다 문학에 대한 그의 시야는 단호하고 노골적인 것이었다. 그는 캐나다 문학을 비성숙한 문화의 표현으로 문화 무한대의 범위의 작품 속에서 독자가 잘 알 수 있는 세계의 주요 작가에 대해 우리가 말한 것을 말할 수 있는 캐나다 작가는 없는 것으로 보았다. 예전에 프라이가 논한 캐나다시에 대한 논평을 회상해 보면 가치는 항상 그렇게 존재하듯이 그들 속에 존재하는 가치가 확장될 수 있는 것이다. 나에게 있어 내가 포괄적 비평, 이론을 연구하고 있을 동안 캐나다 문학은 그동안 행해졌어야 할 현장 작업의 중요한 부분이었다. 나는 캐나다를 통하여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대한 신화, 형성계의 반향과 영향이 어떻게 형성되고 어느 곳에서도 이루어지지 않았던 형태를 취하는 것을 보기를 기대했었다. 모든 것을 심각하게 대하는 것이다. 그는 예술을 옷소매의 장식으로 치부하지 않았고 건강한 사회의 중심적 집중점으로 생각하였다. 시는 그를 도왔다. 그가 비록 빅토리아 대학에서 나오는 학생 문학 잡지 액타 빅토리아나를 늘 읽었지만 만약 당신이 그 잡지에 어떤 글을 출판했다면 당신은 아마도 동창회 회관 밖에 서서 불평하며 당신의 신발에다 대고 날카로운 한두 마디를 했을 것이다. 비평가로서의 형식적이고 장르적인 관심에 대한 프라이의 특별한 감각은 예술가들이 그 자신의 비트로 따르면서 주어지는 자유와 독자가 그들이 읽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고자 하는 그의 노력에서 나오는 자유의 부분에 대해
걱정하였다. 우리는 모두 비평가에 대한 졸려단 다음의 시를 알고 있다. 코끼리를 보면서 그는 웃으면서 소리쳤다. 가장 훌륭한 것은 이 기린이다. 아마도 작가에게 준 그의 가장 큰 선물은 그의 평생의 작업으로 만약 내가 코끼리를 창조했다면 아무도 기린으로 착각하는 일이 없도록 확산시켜 주는 것이다. 프라이는 캐나다 초기 유럽인 원주민의 문학은 주둔병 정신으로 자연에 대한 깊은 공포를 반영하는 보호적이고 절대적인 태도로 특징 지어진다는 것을 관찰했다. 그는 후에 이러한 고립의 감과 위협적 환경에 둘러싸인 고립된 인간과 편협한 공동체의 경험, 이 캐나다의 일당에 논쟁하는 지식인의 수사학적이고 사상적인 논쟁에 중요한 전통과 관계가 있다고 연결지었다. 후자는 시나 허구의 무관심한 말에 구조에 반하는 것이며 이것이 지배적인 것은 캐나다 문학이 아직도 독자적 전통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고 문학이 하부에 대부분 놓여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캐나다 작가에게 있어 집중적으로 외국 자연 환경에 대한 고도로 조직된 유럽구어 문학은 매우 어려운 과제였다. 작가는 그것에 전적으로 도움을 받지 않는 문학적 문맥 안에서 허구나 시의 전통을 창조해야 했다. 왜냐하면 혼자만의 부르는 감각은 로맨스에 대해 현실주의에 대해 호의적으로 흐를 수 있기 때문이다. 조직하려고 하는 시적 추진력과 단언하려는 하는 수사적 추진력 사이에 충동이 있었다. 그리고 전자의 승리는 작가의 성숙에 대한 신호였다. 프라이의 입장은 성숙한 문학의 전통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상상력이 있는 작가가 그들 자신의 자연적 사회적 세계에서 이탈하여 문학 그 자체 안에서 정체성을 찾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탈에 방해가 되는 것은 캐나다 문화 전통에 깊숙이 뿌리박혀 있는 자연에 대한 관념으로 자연은 무의식적, 무관심적 그리고 더욱이 인간에 대한 적대적이라고 본다는 것이다. 그 문제점은 그런 자연에 대한 관점이 결국 인간 자신에 대한 무의식적이고 죽음을 소망하는 것을 투사한다는 것이다. 프라이에게 이러한 전통으로부터 나타나고 성숙한 비전을 보이는 첫 번째 시인은 캐나다의 경험에서 중심이 되는 것에 대한 절대 확실한 감각을 가진 프레프였다. 우리는 수없이 인간 존엄성의 죽음을 바라는 자연 앞에서 투쟁하는 것을 목격한다. 그리고 이것을 아마도 가장 극적으로 설명한다. 캐나다 시인들이 문학의 세계에서 그들이 정체성을 찾기 시작했을 때 그들이 계획한 것은 자연의 재창조, 사회적, 자연적 환경이 시인의 상상에 따라 투사된 도시와 에덴 동산의 모델에 따라 변형되어 가는 것이었다. 미발달된 캐나다 전통 속에서 위협적인 자연 환경에 대항하여 단일한 개인이나 단체의 영웅적 투쟁의 묘사는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의 화합의 사회적 이상과 함께 프라이가 부르는 전원적 신화의 씨앗이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이상은 객관적 세계는 궁극적으로 거짓이며 보이지 않는 상상의 세계가 실질의 것이라는 어린 시절과 연관이 있는 억압된 순수 비전의 회개를 표현하는 것이다. 이것은 평화로운 왕국에 대한 탐구로서 프라이가 그 에세이의 마지막에 밝힌 것으로 인간과 자연 모두의 청명항에 대한 잊혀지지 않는 비전과 함께 이사야의 메시아 예언을 묘사하는 에드워드 히크의 그림에서 그가 발견한 것이다. 관심과 성경 50년대와 60년대 후반에 프라이는 그의 초점을 문화와 사회의 이론으로 옮기기 시작했다. 베트남 전쟁에 크게 초점을 맞춰짐에 따라 증가하는 사회위기의 기운이 있었고 대학은 논쟁과 대립의 장소가 되어갔다. 프라이는 갑자기 그 자신이 안정된 지혜와 건의와 연합하여 실존하는 문학적 만다린이 되어 있음을 발견했다. 그리고 한동안 불안한 학생들에게 예언적인 선명을 발표하도록 하는 다른 강요로 약탈당하고 귀신이 붙었다고 할 지경에 처했다. 풍자적으로 프라이의 60년대 급진주의에 대한 대응은 그를 보수파로 나타나게 했다. 전 빅토리아 대학의 학장과 저명한 문화 권위자인 그가 불편스럽게 뚜렷한 공격의 대상이 되었음을 발견했다. 그러나 그의 유머는 그를 결코 좌절시키지 않았다. 1972년 해리 레빈에게 쓴 편지에서 그는 비꼬는 투로 이렇게 적었다. 캠퍼스 내의 모택동주의자들의 단체는 내 생일날 모두 놀이 프라이를 미워하자는 대표적 대표 주제를 모임을 갖는다더군. 나는 그들의 단체가 얼마나 큰지 모르지만 그들은 내 생일도 모르고 나랑은 아무 관련이 없지. 그러나 기억되는 것은 언제나 좋은 일이지. 그러나 때때로 학교와 문화에 대한 광적인 방어의 수단으로 그는 그 자신을 자유로운 시각을 가진 부르주아라고 부르기도 했다. 현상 유지에 대한 협의사항의 가능한 제한과 함께 고전적 자유 입장으로 그를 변유한 것은 자기 입장에서는 오해를 사는 것이고 체면을 손상시키고 자기 만족을 넘어서는 역사적 문맥에서는 커다란 변화이다. 신자파는 오늘날 매우 다른 것이다. 전형적인 오늘날 급진주의자는 그들을 먼저 노동자로 생각하지 않는다.
그는 오히려 소비자의 방향에 지어진 경제, 소위 소비사회에 대한 각성을 반영하고 있다. 최악으로 프라이는 목표 학문 또는 목표 지식의 나치 교육 정책의 혼란스러운 방향을 교육에서 적절을 요구하는 학생운동에 탐지하기도 했다. 그는 학생의 시위가 방향이 결여되고 있고 종종 무모한 그들의 전술이 한 세대 전의 파시즘과의 연계 가능성과 동시에 세대를 혼란스럽게 했던 좌파 또는 우파가 다른 방향으로 편지를 세우던 것과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았다. 여론의 대립의 상황에서 그는 후에 그가 명명했던 관심의 신화를 표현하기 시작했다. 신화는 관심, 그 자신의 운명과 유산에 대한 걱정, 그의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최우선의 중요성에 대한 감각, 그의 궁극적 미래의 앞날에 대한 질문들에 대한 끊임없는 관심의 표현이다. 신화를 만드는 시인은 그러므로 비록 초기에는 그것이 적대의 말과 전쟁과 정복을 축하하였지만 관심의 말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아직까지 그것은 사회적 행동을 바탕이 되고 있다. 기독교 신화의 관심과 그것의 건의의 구조는 더욱 개방적이고 느슨하게 구성되어 있는 신화에 의해 대체된다. 우리가 봤듯이 프라이의 틀에서 낭만주의적 혁명의 사회적 특징은 인간 자신이 스스로 인간의 감각을 만드는 회개의 창조에 대한 책임감을 가져간다는 것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의 신화는 만일 이전 것만큼 잘 통일되지 않는 것이 여전히 신화라면 그것은 인간 걱정에 의해 세워진 구조이다. 그것은 더 넓은 감각에서 존재하고 인간의 희망과 두려움의 시각에서 인간 상황을 다룬다. 결국 신한 체계의 구현으로서 구어 문화 또는 문화적 신화를 구별할 때 우리는 문학과 예술에서 찾을 수 있는 걱정의 언어가 있다. 현대 세계의 끝에 프라이는 우리가 걱정해야 할 정체성 은 우리가 성취하기로 실패했던 것이고 우리의 삶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문화에서 표현되어지는 것이라 결론지었다. 여기서 문화는 우리가 시, 문학, 영화 그리고 예술에서 찾을 수 있듯이 인간 상상력의 창조적인 작품에서 확인되는 것이다. 1968년 본 프라이는 코넬 대학에서 셀리의 시의 옹호와의 관계에서 관심의 개념을 고양시킨 것에 공공 강연을 가졌다. 강연의 질문에 대해 헤럴드 볼룸은 프라이가 다음과 같이 표현했다고 적었다. 나는 당신이 관심의 신화를 확대한 에세이를 쓰기를 바란다. 또한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나도 마찬가지로 그것을 읽을 필요가 있다. 나는 현대 세계를 읽었고 그것의 타당성을 보았다. 그러나 만약 내가 당신의 최근 작업을 이해했다면 만약 당신은 관심, 그 자체의 신화에 대한 다른 에세이를 쓰는 것이 필요하다. 프라이가 어원적인 의미에서 소극으로 묘사한 것이 비평적 길이다. 그것이 현대 전공 논문으로 부풀어 오르기까지는 함축된 50분짜리 수업으로 채워져야 한다. 이것은 가독이적 책이며 비평의 해부의 거대한 통합으로 이끈 생각들과 성경에 대한 위대한 책 안에서 최고조의 다른 생각들의 출현 사이의 다리가 된다. 프라이는 이 책을 출판하고 3년 후 헨리 레빈에게 언급하기를 당신이 인식했다시피 그 책은 내가 쓴 가장 개인적인 책이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모든 면에서 나를 가장 공격받기 쉽게 만들어 놓은 책이기도 하다라고 했다. 그 책에서 프라이는 신앙의 폐쇄된 구조로서의 관심과 문학적 예술에서 그것이 나타난 관심사에 대한 더 나은 비교를 발전시켰다. 이러한 비교는 모든 문학 작품의 관점에서 특정한 시기의 역사적 갈망과 그러한 갈망으로부터 방출된 것임을 반영하는 그러한 문학 사이에서 나타난 것으로 우리는 인간 상상력이 만들어낸 전체 시의 부분으로 그것의 문맥 안에서 이를 볼 수 있다. 존재에 대한 계층적 큰 사슬에 의해 우주관이 구조화된 것과 함께 엘리자베스 영국 시대에 속했던 관심의 언어를 무비평적으로 받아들인 세익스피어의 언급은 프라이의 좋은 예가 되었다. 동시에 세익스피어의 작품은 그 시대의 폐쇄된 구조에서 우리를 끌어올려주는 언어를 이야기하고 있었다. 다시 말하면 문학은 인간 관심의 언어를 표현하는 것이다. 문학은 그 자체가 관심의 신화가 아니라 관심이 구조화된 모든 신화에서 나온 구어적 허구와 모델 영상, 그리고 운의 모든 영역에 대해 관심의 가능성을 전시하는 것이다. 비평가의 모든 주제를 세우면서 비평가들은 종교, 철학, 정치, 이론, 사회과학을 포함하는 신화적 언어의 구조와 신앙으로 들어가고 모든 설명하는 모든 관심의 영역을 구성하는 신화의 학생이 동시에 되어야 한다는 프라이는 말했다. 프라이는 더 큰 사회와 문화 사이로부터 문학적 질문이 떨어지는 것을 거부하는 현재 비평의 학제적 특성을 예상했다. 사회적 관심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감동을 주지만 난해한 형식적 체계라는 비평의 해부의 공통적 오해와는 달리 프라이의 비평에 대한 관점이 매우 넓게 사회적, 문화적, 그리고 역사적 영역을 아우르고 있다. 이러한 관점은 역설적으로 그 책에 대한
근본적인 통찰로부터 자라나고 있었다. 시와 문학의 언어는 그 자신의 특별한 인격과 권위가 있다. 진정으로 문학에 대한 거대한 사회적 문화적 정당성은 정확하게 비지시적이고 비사상적인 문학이 말하는 관심의 언어의 특징에 의존한다. 아무도 문학을 그 자체에서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는 단지 사전이나 상징과 형상의 문법으로 문학의 개념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모든 사람들은 문학의 개별적인 작품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무엇인가를 말하며 문학이 어떤 것에 대해 말하는 것을 알기에 깊게 전념한다. 조직화된 신앙에서 상상으로 돌아서면서 우리는 위대한 신앙과 역사의 혁명적 운동이 고양시켰던 인간 본성과 운명의 감각에 관심되어 있는 관심을 얼핏 보게 된다. 분명하게 그것의 다양성이 무한하기 때문이다. 문학은 종교나 사회적 신화가 표현할 수 있는 관심의 어떤 형태보다 더 큰 백과사전적인 관심의 범위를 제공한다. 관심 뒤에 있는 관심은 세계적 넓이이든지 인간 관심의 보편적인 것이든지 프라이는 다음과 같은 간단한 주장을 가지고 나온다. 잠재적으로 세계적 넓이라는 것은 관심의 신화를 세우기에는 그것 자체가 너무나 넓은 가정이며 마치 삶은 죽음보다 낫고 노예보다는 자유가 불행보다는 기쁨이 병보다는 건강이 낫다는 예외 없이 인류 보편적인 것이다. 문학에서 관심의 이미지의 보편적 토대 형성은 프라이가 힘있는 말들과 함께 다시 새로워진 통찰로 돌아온 것이다. 스펜서에 대한 책의 비평의 해부로 돌아선 것처럼 프라이의 관심의 신화를 추적하는 것은 성경에 대한 그의 두 책을 출판하는 것으로 끝이 난다. 비평적 길과 같이 위대한 법전도 그에게는 매우 공격받기 쉬운 책이었다. 비평의 해부의 후계자로 크고 복잡한 디자인, 관심의 신화는 확실히 그것의 중심부였다. 그러나 현재 그것은 마치 그것의 끝처럼 보이고 그래서 내가 그것을 찾는 데는 꽤 시간이 걸릴 것이다. 물론 길은 따라 많은 신기루가 있을 것이다. 나는 나의 인생의 나머지 부분을 종교와 예술에 연관된 다양한 문제들의 시간을 보내리라고 생각한다. 현재 세계에서 종교와 예술은 가장 중요한 두 현상이다. 또한 그들이 기본적으로 같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현상이다. 사실 그들은 단지 존재의 현실성으로 구성되어 있다. 후배 교육자로서 나의 초창기에 그 주제에 대한 나의 관심은 시작되었고 미국 문학의 기준으로 예외적으로 동등한 두 작가의 밀턴을 가르치며 블레이크에 대해 쓰기 시작했을 때 발견되었다. 그래서 영미문학 연구에 길잡이 영어 성경 강의를 제공했고 내 스스로에게도 가장 효과적으로 배우는 방법이었다. 첫장 언어에 대한 부분은 허구적이며 구어적 형태의 비평의 해부에서 토론을 반복하고 있으며 힘있는 말들의 처음 부분을 기대하게 한다. 프라이의 목적은 성경의 상상적 언어에 탐구하며 다마의 서구적 전통의 큰 문맥 안에서 그것을 대체하며 틀을 제공하는 것이다. 그의 시야에서 서구에서는 세 가지 주요한 구어적 의미의 개념이 있다. 우리가 존재하는 현대 시대에서 언어의 탁월하고 권위적인 사용은 대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구어적 구조는 어떤 등가의 종류를 목표로 구어적 유사함을 제공하려고 한다. 이러한 언어의 사용은 로크와 함께 정확한 권위를 얻고 또한 그의 직접적 경험에서 배타적 신임을 얻는다. 이러한 감각들을 통해 언어가 신임될 수 있는 객관적 세계를 얻는다. 이전의 18세기에 지배적이었던 것은 개념적이고 환유적인 언어의 사용으로 그것의 목표는 탁월한 정신적 영역에 비슷한 구어적 체계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성경의 언어는 이러한 구어적 형태와 모두 다르다. 왜냐하면 그것이 사용하는 상상적인 언어는 우선 운유적이고 신화적이기 때문이다. 프라이에게 기독교에서 믿음의 글자, 그대로의 바탕은 신화적이고 운유적인 기초이다. 따라서 위대한 법전은 성경 언어의 은유적이고 신화적 구조에 초점을 맞춘다. 프라이는 또한 성경에서 고유한 구어적 의사소통의 형태인 선언이라는 신학적 의미를 가진 캐리그마의 개념을 도입한다. 성경에서 타자와 인간 사이에 존재하는 의사소통의 채널을 생각해야 하고 캐리그마는 다른 쪽으로 아닌 타자에서 다른 타자로 오는 메시지의 채널을 언급한다. 이러한 변형되는 힘은 때때로 캐리그마나 선언으로 불려진다. 캐리그마는 이런 점에서 다시 수사학적이나 하지만 수사학은 다른 방향에서 나타나고 또 신화적, 운유적 언어의 다른 면에서 온다. 두 시선에서 프라이는 육기설을 언어의 혁명적인 사용을 통해서 그가 의미하려는 것을 묘사하기 위해 사용한다. 그는 엘리우와 연설에서 신을 방어하고 정의하는 방식으로 부수적으로 신 자신이 선언하는 언어 사용을 대조한다. 매우 비슷한 언어로 표현했으나 방향에 있어서는 반대였다.